이 상가는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깜빡한 거예요. 그냥 제가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 이미 거래가 끝난 다음에 한 4개월 뒤인가? 갑자기 띠리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게 제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남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일이 될 줄이야. 그거는 그냥 너의 희망사항일 뿐이야. 안녕하세요,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나월자 마지막 편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월세를 받게 된 방법, 수익률, 투자금, 이자, 실수한 것, 잘한 것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싹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편으로 나눌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다 담아버리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0억짜리 상가를 매수했고 총 월세 48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세 480만 원에 부가세 48만 원을 더해 528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입금 내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이렇게 보면 와 대단한데? 라던가 뭐야 누가 투자금 보태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내돈내산입니다. 저는 명품, 여행, 골프 할 돈 모아서 상가, 아파트, 주식, 내돈내산하는 사람입니다. 저번 나월자 댓글에 법인 투자니까 누가 투자금 대줬을 거다 하는 댓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상가를 처음 매수하다 보니 공부를 오랜 기간 열심히 했는데도 막상 실제 매수를 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매수했는지 방법과 잘한 점을 말씀드리고 뒤에는 제가 한 실수 4가지를 말해보고 결론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된다면 월세 세팅에 대한 환상이 부서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리얼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도대체 어떻게 상가를 매수했는지 방법과 수익률, 투자금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구례역 인근에 있는 상가를 조사했고 매수하고 싶었던 상가는 4층의 전용 103평짜리 당구장입니다. 제가 이 상가가 매수하고 싶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상가의 위치가 야간 상권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 위치해서 가시성이 좋았습니다. 상가가 코너에 위치할수록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코너에 있으면 양쪽에 다 노출이 되잖아요. 두 번째로 매도 가격이 9억 5천만 원이었고 월세가 5천에 450만 원으로 매매가를 하나도 안 깎아도 이미 수익률이 꽤 높은 상태였습니다. 또 매도인이 임차인이었는데 상가를 매도하고도 계속 장사를 하고 싶어 했고 약 5년간 장사를 한 우량 임차인이라는 점.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저렴하게만 살 수 있다면 임대 수익을 꾸준히 올려서 수익률을 높여 매도하는 전략이 통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 괜찮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겁니다. 괜찮은 물건을 최대한 깎아서 사. 그리고 임대료를 꾸준히 받아. 그리고 매도할 때 정가에만 매도를 해도 이미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이론은 완벽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 상가가 처음 지어졌을 때 2016년이었고 이 상가는 원래 처음부터 당구장으로 임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3개의 호실을 합쳐 11억 6,700만 원에 매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금액을 이 분양가, 정가에 파는 게 아니라 한 5% 정도 할인한 금액으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양가는 거품이 껴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건설사의 진짜 매도 희망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 호실 등기를 까보면 되죠. 401호 희망 분양가는 2억 3,300만 원이었고 실제 매도가는 2억 2천만 원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할인율은 정확히 5.6%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딱 제가 말한 그대로죠. 자, 그럼 건설사가 처음 매도하고 싶었던 금액은 실제 11억 6,700만 원이 아닌 5.6% 할인된 금액 11억 200만 원에 팔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11억에 팔았을까요? 아니요. 9억 9천만 원. 약 10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분양 날짜가 2019년 12월 약 3년이 지난 후에 분양을 겨우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분양이 안 됐을까? 중요한 건 이 건물에 이 호실만 빼고 전부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이 호실만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보통 상가 분양을 할 때는 임차를 맞춰놓고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은 결국 9억 9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때요?
조사를 꽤 열심히 했죠. 근데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상가 매수를 할 때는 최소 이 정도로 물건 조사를 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구례역 상가 평당가를 싹 다 조사한 결과 4층 평균 호가는 평당 1,000만 원을 넘어갔지만 실거래 평당가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수를 희망했던 상가는 전용 103평이었고 그럼 정말 싸게 사면 8억 2,400만 원, 아무리 비싸게 사도 9억 2천만 원 이상은 사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매도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50만 원의 월세를 내겠다고 한 상황이었죠. 그럼 9억의 매수를 성공하면 수익률이 무려 6.3%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부동산 유튜버인데 내고를 최대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상대로 9억 5천만 원에서 9억까지는 내고가 쉽게 됐는데 9억 밑으로 흥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10억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9억에 팔아도 1억 손해잖아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더 깎으려고 했고 매도자는 최대한 안 깎으려고 했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가 가격이 잘 깎인다고 해도 말처럼 이렇게 뚝딱뚝딱 깎이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달을 통화를 했고 매도자가 한 두어 번 안 판다고 했다가 저도 한 2번 정도 안 샀다고 했다가 아무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수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도자가 더 급한 상황이었기에 2천만 원을 더 깎는데 성공했습니다. 9억 5천만 원에서 9억으로 만들고 9억에서 8억 8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또 1,000만 원을 더 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가는 8억 7천만 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8억 7천만 원을 만들어 놓고 매수를 했을까요? 아니요. 마지막에 못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상대 쪽 매도자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깎았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래서 제가 대출이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추가로 월세를 30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매도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협상을 거친 결과 11억 6천만 원 분양 상가를 매도자가 9억 9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그 상가를 8억 7천만 원으로 깎고 월세도 30만 원 인상에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분양 상가 왜 받으면 안 되는지 알겠죠? 그럼 이걸 순수 현금으로 산다면 수익률이 몇 %일까요? 무려 7%입니다. 자, 세팅 훌륭하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대출에 나오는 금액과 대출 이자입니다. 먼저 저는 법인으로 매수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상가나 건물 투자는 법인이 개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거 아세요? 상가는 종부세를 안 내요. 정확히 따지자면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어야 종부세를 내거든요.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으려면 보통 한 시가가 200억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걱정이 전혀 없죠. 근데 취득세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이 4.6%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거 아세요? 법인세는 순수익 2억까지는 10%밖에 안 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상가를 누군가는 개인으로 매수하고 누군가는 법인으로 매수했을 때 2억의 시세 차익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참고로 개인은 2년이 지나야 기본 세율입니다. 그럼 2년을 넘겨서 기본 세율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개인은 약 6,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실제 순수익은 1억 3,878만 5천 원입니다. 그에 비해 법인은 세금을 2천만 원만 내면 되고 1억 8천만 원이 순수익이 되는 것이죠. 왜 상가는 법인으로 매수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하자면 한나절이에요. 법인을 금방 만든다고는 하는데 법인을 만드는 과정도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무튼 어찌저찌 겨우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최대한 알아봤습니다. 친분이 있는 투자자분께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부동산의 소개도 받고 진짜 대출 상담만 한 10군데는 넘게 했거든요. 직접 은행도 한 5번은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2개 은행을 찾았고 하나는 하나은행이었고 다른 하나는 농협이었습니다. 각자 제시하는 게 다 달라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하나은행은 최대 약 84%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엄청 파격적이죠. 그래서 총 7억 3천만 원 대출을 해주고 이자도 4.46%였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자만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금을 아무리 줄여도 최소 60만 원은 납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원금을 내면 수익금이 줄어드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농협은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총 6억 9,6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했고 이자는 4.7% 정도 되는데 장점은 원금을 안 내도 되고 이자만 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만큼 월세에서 이득이 커지겠죠. 참고로
실제로 대출이 잘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이 상가를 제가 많이 깎아서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측에서 감정평가사를 보내 직접 감정을 했을 때도 감정가가 10억이나 나왔습니다. 아무튼 원금 60만 원을 더 내냐 안 내냐, 이게 매달 수익금이 60이나 줄어드냐 더 생기냐, 이걸 생각하니 원금을 너무너무 안 갚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은행이 4%를 대출을 더해주는 게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상가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3,4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금을 아낄 수 있다면 최대한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원금을 갚더라도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하나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대 비용과 총 세팅 비용, 실제 투자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매수 금액은 8억 7천만 원, 대출은 7억 3천만 원, 복비가 8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853만 원인데 제가 53만 원을 깎은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가 4.6%, 취득세가 4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인지대, 국민채권, 재등록 등등 추가 기타 비용이 311만 3,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세금으로만 4,400만 원 정도를 낸 거예요. 진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지 않나요? 양도세도 걷어갈 거면서 취득세를 이 정도 내니까 진짜 아깝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 법무 비용이 35만 원 정도 추가가 됐고 이것도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절충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화재보험 5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부대 비용이 5,235만 4,730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았으니 이거를 빼면 실제 투자금은 결론적으로 1억 4,235만 4,7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월세 480만 원에 이자가 267만 3,800원. 여기까지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약 213만 원이나 남는 거잖아요. 근데 원금 60만 원을 갚아야 하죠. 그러면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손에 떨어지는 금액은 152만 6,200원. 약 150만 원 정도네요. 1억 4천만 원 투자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월 150만 원이 따박따박 떨어지니 꽤 괜찮죠?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익률은 무려 12.8%입니다. 원금까지 포함해서요. 엄청나죠? 만약에 제가 원금을 안 냈다면, 이자만 갚았다면 213만 원이 손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무려 18%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약 5년 반 정도만 월세만 따박따박 받고 있어도 투자금이 100% 회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금 내는 게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원금까지 포함해도 약 8년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월세만 받아도 투자금은 100% 회수가 가능합니다. 왜 상가 투자를 하는지 알겠죠?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경기가 평생 안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세를 올려서 수익률을 높이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 원래 분양가인 11억 정도의 매도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도 약 2억 3천만 원 정도를 챙길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는 제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후회를 한다고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실수, 첫 번째, 바로 관리비 확인을 안 했어요.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상가 매물을 볼 때는 뭐 관리비나 이런 걸 확인을 했으면서 이 상가는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를 확인하는 걸 완전히 깜빡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 이미 매매가가 완전히 다 되고 거래가 끝난 다음에 한 4개월 뒤인가? 갑자기 띠리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관리사무소더라고요. 건물주 맞냐고 하길래 맞다고 했더니 아니 왜 상가를 매입했으면서 관리사무소 한 번은 안 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세상에 임차인분이 관리비를 2천만 원이나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만 더 밀리면 전력이나 뭐 수도 완전히 다 차단된다고 몇 번 임차인한테 경고를 했는데 알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분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매출이 잘 나면 관리비를 이렇게 밀릴 일이 없을 거잖아요. 이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관리비 확인 꼭 하세요. 이거를 제가 놓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의 실수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 바로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상가 매수 시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물론 100% 이 부가세로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상가를 매수를 할 때 부가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상가가
같은 경우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누어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 상가를 매수할 때 부가세가 5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정도의 투자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매도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사실 부가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8억 7천만 원에 플러스 부가세 5천만 원, 총 9억 3천만 원을 줘야 하고 몇 주 뒤에 제가 5천만 원 부가세를 환급받는 구조인데, 투자금이 부족하니까 8억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 부가세를 매도자가 그냥 납부를 하고 제가 5천만 원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돌려준 것이죠. 세 번째는 월세가 밀릴 수도 있다입니다. 사실은 월세가 밀릴 수 있다는 거는 월세 공부를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제가 조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임차인분이 매출이 꽤 잘 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관리비를 밀린 거를 알고 난 뒤부터 직감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언젠가는 분명히 월세를 밀릴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월세가 밀리는 사태가 바로 발생합니다. 이게 월세 계약을 한 뒤에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골칫덩이가 됩니다. 물론 뭐 쫓아내면 안 되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말이 쉽지 법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매수를 하고 월세를 맞추면 꼬박꼬박 얼마가 들어온다. 근데 이거는요, 운이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그냥 너의 희망사항일 뿐이야. 사실 월세는 꼬박꼬박 내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하루 이틀 밀리는 건 고사하고 한 달, 두 달 밀리는 경우도 수두룩 빽빽하고요. 진짜 심한 경우는 10개월, 1년 밀리고 결국 강제 집행한 경우도 봤습니다. 금전적, 심적 손해는 고스란히 집주인이 받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제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남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일이 될 줄이야.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나가는 구조라서 월세는 꼭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세입자분이 초반에는 월세를 좀 잘 내다가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더니 한 달씩 월세를 밀리더니 두 달을 월세를 못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속이 타더라고요. 이자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월세는 못 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싫은 소리는 최대한 하기 싫었지만 고스란히 저의 피해가 되니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월세를 내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저의 임차인은 착한 분이어서 말이 좀 잘 통하고 최대한 빨리 드리겠다고 저를 안심도 시켜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참고 기다렸는데, 아예 잠수를 타버리거나 노답인 상황도 많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잘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갑과 을이 바뀌었어. 그래도 참 다행인 거죠. 이때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세팅이 끝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자율입니다. 제가 처음 매수를 했을 때만 해도 이자가 4.46%였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물론 이자가 오를 거 모르고 매수했냐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앞으로 오를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고, 올해는 가져가는 돈이 0원이 되더라도 일단 버티자 하는 마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매수를 하고 보니 가져가는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너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올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변했냐? 4.46%에서 중간에 5.69%로 올라서 이자가 340만 원이 됐고 원금을 60만 원을 합쳐 40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떨어져서 5.22%가 됐고 이자 290만 원, 원금 60만 원을 더해서 총 35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30만 원 정도가 순수익입니다. 이자가 높이 올라간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바로 11%입니다. 그래도 많이 높은 편이긴 하죠. 이래서 처음부터 매매를 최대한 깎고 월세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거죠. 그래도 이자가 계속 변동하는 건 참 아쉽긴 하더라고요. 고정금리로 하지 그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고정금리로 했다면 아마 지금 금리보다 더 높았던 걸로 예상합니다. 금리 차이가 1% 이상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후회를 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말을 하면 욕을 좀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는 앞으로 부동산에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1억 4천이나 되는 돈을 상가에 넣어버렸잖아요. 물론 시세 차익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거긴 하지만 시세 차익까지 실현이 되려면 한 2025년 아니면 2026년쯤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월세를 받아봐야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순수익으로 따지면. 그럼 연으로 따지면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1억 4천이면 지금 다가오는 기회에 시세 차익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상가에 1억 4천을 넣어버리는 게 맞았을까? 아니야. 그거 그냥 놔뒀다가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아파트 투자나 할걸. 그거 상가 월세랑 시세 차익 다 합쳐도 아파트 시세 차익이 훨씬 더 컸을 텐데 라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들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저는 월세 따박따박 받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나름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하고 했는데도 막상 투자를 하고 나니 실수도 많이 했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느낀 결론, 2030이라면 월세 투자 절대 하지 마라 입니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 월세 세팅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주변에 어설프게 빌라나 오피스텔 월세 투자했다가 팔지도 못하고 매매가는 떨어지고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먹고 후회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고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세라도 받으면 다행이야. 근데 오피스텔 월세 세팅 그것도 없는 돈 모아서 한 채 겨우 했는데 그 월세에 10개월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내 이자는 계속 나가. 이게 사람 미친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하나요? 특히 경매로 빌라 오피스텔 받지 마세요. 싸게 받아서 정가에 판다? 안 팔려요. 인테리어 하고 뭐 어쩌고 해도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막 10개월, 1년 고생해서 막 500 뛰기 이런 거 하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아파트가 제일 낫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도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저보다 최소 3배 이상 더 공부하고 조사를 하고 완벽하게 상가를 정확히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분들만 상가를 하세요. 제가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요. 1편부터 보시면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상가를 골랐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이것보다는 훨씬 내가 잘할 수 있다 싶으신 분들만 상가 투자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는요,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아파트는 수요가 항상 있거든요. 왜냐면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는 재개발 빌라가 아니면 그냥 안 팔린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투자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자면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일단 시세를 8억 7천이 아니라 어쩌면 8억 5천까지 더 깎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마이너스 1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확인을 못해서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기회비용적인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스 10점. 총 70점짜리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나월자 프로젝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기획한 월세 100만 원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라 오피스텔 월세는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상가로 월세를 받는 것보다 현금 흐름은 그냥 부업으로 만드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진짜 돼요. 부업으로 하는 거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도 되고 뭐 인스타도 좋고 다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부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을 모아서 아파트 시세 차익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아파트로 시세 차익이 크게 나면 차라리 그 돈으로 건물을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자, 저의 피땀 눈물은 아니고 피땀 돈이 들어간 프로젝트 어떠셨나요? 그래도 저는 말로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1억 4천만 원이나 써서 투자를 한 걸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렸잖아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좋아요와 댓글 정도는 남겨주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 정도 여유는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나월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계속 관심을 주셔서 결국에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콘텐츠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